반갑습니다. 해성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 1의 안세범 선생님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항상성 우리 문제들 마저 풀어볼게요. 쌤이 조금 이 업무적인 일정 때문에 많이 바빠서 이 영상을 미처 다 찍지 못해서 업로드가 조금 늦어졌어요. 기다렸던 친구들 정말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행해 볼게요. 자, 페이지는 32쪽이고요. 32쪽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이 2021년도에 풀었던 수능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인데요. 정상인이 운동을 하는 동안 혈중 포도당의 농도와 혈중 기역의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이 기역은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 하나이다.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이 가로축을 보시면 시간이 나와 있고요. 이 0분이었을 때 지금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혈당량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렇죠. 혈당량이 낮아지겠죠? 혈당량이 왜 감소할까요? 그렇죠. 자,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에너지는 보통 우리 포도당과 같은 이 에너지원, 영양소를 우리가 세포호흡 과정에서 분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점점 소모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혈당량이 낮아지게 된다. 자, 그럼 혈당량이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 혈당량을 다시 복구시켜주기 위해서 이 혈당량을 높여주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는 늘어날 것이고요. 반대로 혈당량을 낮춰주는 호르몬인 인슐린은 감소하게 되겠죠. 글씨가 좀 지저분하네요. 다시 똑바로 적어볼게요. 글루카곤의 분비는 늘어나고 인슐린의 분비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그런가 아무래도 이 혈당량이 운동을 해서 혈당량이 줄어들게 되면 포도당의 농도가 급격히 낮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글루카곤이 분비된 덕분에 그래도 포도당 농도가 막 확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조금씩 서서히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럼 이때 이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 기역은 과연 뭘까요? 아까 이 기역은 호르몬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혈당량이 낮아지면은 이 인슐린 호르몬의 분비는 줄어들어야 된다고 했었죠. 인슐린은 안 그래도 혈당량을 낮춰주는 호르몬인데 이 운동을 시작해서 안 그래도 혈당량이 낮아졌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인슐린까지 분비가 늘어난다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므로 이 기역은 인슐린이구나. 기역은 인슐린이다. 라고 표시해놓고 이제 보기 봅시다. 기역,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된다. 네,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된다 라고 배웠죠. 니은, 동그라미 기역은, 즉 인슐린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네, 역시나 맞는 말이죠.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춰줍니다. 어떻게? 이 간에서 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여기 보기에서 적혀있는 대로 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옮겨주는, 즉 세포로 흡수시켜주는 작용을 촉진하는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맞는 말이었습니다. 디귿, 간에서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은 운동 시작 시점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은 무엇에 비례할까요? 자, 우리 포도당 양이 많아질수록 혈당량이 오르는 거겠죠? 그럼 누구랑 비례한다? 이 혈당량을 높여주는 호르몬인 글루카곤의 농도에 비례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운동을 시작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글루카곤의 분비는 증가하겠죠? 그럼 아마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성의 그래프가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T1 시점과 운동 시작 시점을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운동 시작한 훨씬 이후에 이 글루카곤의 농도가 높을 것이고요. 그러면 더불어서 이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도 역시나 많을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적혀있죠? 운동 시작 시점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다라고 돼 있네요. 아니죠. 반대로 적혀있어야죠. 운동 시작 시점일 때가 T1일 때보다 작다. T1이 될수록, 즉 시간이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혈당량을 높여주는 글루카곤 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날 것이고요. 그렇다면 역시나 이 글루카곤이 작용했을 때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이 늘어날 테니
글루카곤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도 많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역과 니은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수능 문제도 볼게요. 이번에는 당뇨병 환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둘 다 당뇨병 환자예요. 당뇨병 환자 A와 B가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에 인슐린을 주사하였을 때 시간에 따른 혈중 포도당의 농도를 표는 당뇨병 가와 나의 원인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이 A와 B는 당뇨병 가와 나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은 알파세포와 베타세포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당뇨병은 크게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구분할 수 있었고요. 1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분비가 안 될 때를 1형 당뇨, 2형 당뇨는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는 되지만 이 간과 같은 표적 세포나 표적 기관에 잘 작용하지 못해서 인식하지 못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역시나 이 인슐린이 작용하지 못하니까 이 간에서 혈당량을 낮춰주는 과정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원인을 한번 볼게요. 가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의 동그라미 기역이 파괴되어서 인슐린이 생성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인슐린 분비 부족 뭘까요? 그렇죠. 1형 당뇨병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나. 인슐린의 표적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을 하지 못한대요. 여기서 인슐린의 표적 세포라고 한다면 간세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간세포에 아마도 이 인슐린 수용체가 제대로 발달되지 못하거나 망가짐으로 인해서 인슐린이 앞에 와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데도 인슐린이 왔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얘기죠. 그러므로 이 나가 2형 당뇨에 해당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당뇨병에서 지금 이자의 기역이 파괴되어서 인슐린이 안 만들어진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인슐린은 이자의 어느 세포에서 만들어졌었죠? 그렇죠. 베타세포였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시간에 따른 혈중 포도당 농도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탄수화물을 먹고 뒤이어서 인슐린을 주사를 해줬을 때 여전히 혈당량이 조절되지 못하고 쫙 그냥 계속 상승해버리는 이 A가 뭘까요? 인슐린이 왔음에도 전혀 지금 인슐린이 작용을 못한다는 거겠죠? 인슐린이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요거 뭘까요? 그렇죠. 2형 당뇨병이겠죠? 즉 당뇨병 나에 해당하겠네요. 하지만 반면에 지금 이 B 같은 경우에는 이 탄수화물을 먹고 인슐린에 주사를 해줬더니 혈중 포도당 농도가 감소했다가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혈당량이 낮아지네. 인슐린이 작용을 하네. 비당뇨병은 인슐린을 넣어주기만 한다면 인슐린이 작용을 해서 혈당량 조절이 되는구나. 그러면 요거는 인슐린이 원래는 분비가 안 되다가 인슐린을 인위적으로 바깥쪽에서 넣어주면 그래도 혈당량 조절은 잘 되는 1형 당뇨병에 해당하겠네요. B가 1형 당뇨, 즉 가당뇨병에 해당하겠습니다. 구분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자, 기역. 동그라미 기역은 베타세포이다. 맞는 말. 니은 B의 당뇨병은 나에 해당한다. 자, B의 당뇨병은 가에 해당했었죠? 그러므로 가라고 수정하고 옳지 않은 보기였습니다. 디귿. 정상인에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인슐린의 분비가 억제된다. 자,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한다면 이 혈당량이 높아진다는 뜻이겠죠? 혈당량이 높아지면 우리 몸에서는 혈당량을 낮춰주기 위한 이 인슐린의 분비가 증가할 것입니다.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효과, 작용을 도와주는 호르몬이었죠? 그럼 당연히 인슐린 분비가 억제될 게 아니라 오히려 촉진되어야죠? 촉진되어서 이 높아진 혈당량을 낮춰주어야겠죠? 그러므로 기역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방금까지는 이제 혈당량 조절에 대한 문제였고요. 이제는 우리 항인효 호르몬에 의한 우리 몸의 삼투압 조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문제 풀어봅시다.
자, 그림은 사람에서 항이뇨 호르몬 ADH에 의해서 혈장 삼투압 조절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동그라미 기억은 감소 또는 증가 중에 하나이다. 자,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지금 증가해서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가 촉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여러분 어떨 때 우리 몸 안으로 다시 수분 재흡수를 촉진을 해야 될까요? 우리 몸에 물이 많을 때, 부족할 때? 그렇죠.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할 때 오줌으로 나갈 물을 다시 우리 몸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즉 수분을 재흡수를 촉진시킴으로써 이 부족한 물을 보충하고 보완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떨 때, 물이 부족할 때라는 말은 혈장 삼투압이 어떨 때를 의미할까요? 자, 혈장이라는 말은 이 혈액의 액체 성분을 뜻하고요. 삼투압은 쉽게 생각해서 농도와 비슷하다라고 쌤이 얘기했었죠? 자, 그럼 물이 부족하면은 농도가 진할까요? 연할까요? 그렇죠. 농도가 진하겠죠. 즉 농도가 높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삼투압은 농도에 비례한다고 했으니, 자, 물이 부족해서 농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이 삼투압도 증가하는 상황이구나. 증가와 감소 중에 증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저 그림을 정리해 볼게요. 자,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는 것을 시상하부가 인지를 하면 이 항이뇨 호르몬이 뇌하수체의 어디에서 분비가 되었죠? 히읗으로 기억하라 그랬죠? 그렇죠. 뇌하수체의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한번 정리해 봅시다. 기억, A는 후엽이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증가이다. 네, 맞는 말이죠. 디귿,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오줌 생성량이 증가한다. 자, 어떻게 될까요? 오줌으로 나갈 물을 우리 몸 안으로 다시 끌어들인다고 했죠? 그럼 오줌량은 증가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겠네요. 그러므로 기억 니은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022년 11월 문제입니다. 자, 역시나 항이뇨 호르몬에 대한 문제고요. 자, 그림가는 호르몬 A의 분비와 작용을 나는 정상인에서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혈중 A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되어서 콩팥에 작용하는 호르몬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항이뇨 호르몬 ADH라고도 줄여서 부르죠. 자, 그럼 여기에도 역시나 ADH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봅시다. 자, 혈장 삼투압이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즉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지금 혈중 ADH의 농도도 함께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자, 혈장 삼투압이 높아진다. 즉 우리 몸에 물이 점점 부족하고 농도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 자, 그럼 이 부족한 물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줌으로 나갈 물을 다시 우리 몸 안쪽으로, 즉 수분을 재흡수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그 수분 재흡수를 촉진시켜주는 게 바로 ADH, 항이뇨 호르몬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이 점점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즉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ADH의 분비를 늘려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혈장 삼투압과 ADH의 농도는 비례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혈장 삼투압과 ADH의 농도는 서로 비례 관계이다. 요 꿀팁을 기억해 놓는다면은 우리가 다음에 이어서 문제 풀 때 조금 쉬워질 거예요. 자, 그럼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볼게요. 기억, 혈장 삼투압의 조절 중추는 시상하부이다. 그렇죠? 우리 항상성 조절 중추는 항상 시상하부라고 쌤이 얘기했었습니다. 니은, A는, 즉 ADH는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네, ADH 하면은 수분 재흡수 촉진해주는 작용을 도와준다라고 했었죠. 자, 디귿,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P2일 때가 P1일 때보다 많다. 자, 그러면 그래프로 다시 돌아가서, 자, 지금 P1과 P2 시점을 잡볼게요. 자, 지금 ADH의 분비, 즉 농도가 P1일 때보다 P2일 때 더 높은 상황입니다. 자, 우리 ADH의 분비가 늘어나서 수분 재흡수가 촉진되면 촉진될수록 오히려 오줌 생성량은
감소하게 되겠죠. 맞죠? 오줌으로 나갈 물을 우리 몸 안으로 끌어들이는 걸 촉진하는 거니까 오줌은 양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이 ADH의 농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오줌 생성량은 줄어드는구나. 그렇다면 이 ADH의 농도와 이 오줌 생성량은 서로 반비례하겠구나. 요것도 하나의 꿀팁입니다. 자, 밑에 적어 드릴게요. ADH의 농도와 이 오줌 생성량은 반비례 관계이다. 요거 비례 반비례 표현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글로 적으려다가 이렇게 기호 한번 써봤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오줌 생성량은 P2일 때가 P1일 때보다 오히려 더 많겠네요. 근데 뭐라고 적혀 있죠? P2일 때가 P1일 때보다 다시 얘기할게요. 자, P1일 때가 저 오줌 생성량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부등호 표시를 해서 P2일 때가 P1일 때보다 오히려 적다라고 표현해야겠죠? 자, 그러므로 기억 니은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해볼게요. 요거는 수업 때 풀어줬던 문제네요. 자, 정상인의 혈장 삼투압에 따른 이 기억을 나타낸 것이다. 이 기억은 오줌 삼투압과 오줌 생성량 중에 하나이다. 자, 여러분 혈장 삼투압에 비례하는 게 뭐라고 했었죠? ADH의 농도라 그랬었죠? 자, 그럼 ADH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조금 공간이 좁네요. 자,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ADH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수분 재흡수가 촉진이 될 테니까 오줌 생성량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줄어든다고 했고요. 자, 오줌량이 줄어들면 그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보통 적은 양의 진한 오줌을 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진한 오줌이다? 그럼 오줌의 농도가 높아졌겠구나. 즉 오줌 삼투압은 증가하겠구나. 그래서 어떤 생성량과 이 삼투압은 서로 반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줌량이 많아지면 삼투압은 낮아지고 오줌량이 줄어들면 삼투압은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지금 혈장 삼투압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즉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지금 기억값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오줌 삼투압과 오줌 생성량 중에 증가하는 게 뭐였죠? 바로 오줌 삼투압이었죠. 오줌 생성량은 줄어들었고요. 그러면 기억은 오줌 삼투압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한번 봅시다. 기억, 혈장 삼투압의 조절 중추는 시상 하부이다. 자, 니은, 기억은 오줌 삼투압이다. 맞고요. 디귿, 혈중 항인효 호르몬의 농도는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높다. 자, 혈장 삼투압과 항인효 호르몬은 서로 비례 관계라고 했어요. 비례 관계. 그러므로 P1보다 P2가 지금 혈장 삼투압이 높으니까 ADH 농도도 P2일 때 더 높을 겁니다. 즉 P2 쪽에 이렇게 부등호 표시를 한다면 한번 문장 읽어봅시다.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높다가 아니라 낮다라고 표현해야겠죠? 그러므로 기억 니은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2022년 9월 모의고사예요. 자, 그림가는 정상인에서 호르몬 X의 분비와 작용을 나는 이 사람이 무려 1리터의 물을 섭취한 후에 시간에 따른 오줌 생성량을 나타낸 것이다. 시간에 따른 오줌 생성량. 그리고 당연히 지금 후엽에서 분비되고 콩팥에 작용하고 있으니 이 호르몬 X는 ADH, 항인효 호르몬이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물 1리터를 섭취했더니 지금 오줌 생성량이 이렇게 팍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건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면 그만큼 오줌량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ADH의 분비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몸에 갑자기 1리터의 물이 들어와서 우리 몸 안에 지금 물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시점부터는 이 ADH의 분비가 낮아져야겠죠. 이미 몸 안에 물이 충분하니까 항인효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굳이 수분을 재흡수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ADH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줌량이 많아질 테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오줌도 어느 정도 나오고 우리 몸 안에 들어왔던 이 물이 오줌을 통해서 빠져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오줌 생성량도 다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T1 시점은 아직 물을 마시기 전입니다. 물 마시기 전. T2는 물 마신 후. T3는 이미 이 우리 몸의 혈장 삼투압이 회복된 상황이라고 보신 상태에서 한번 보기를 볼게요. 자, 기억입니다. X는, 즉 ADH는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한다. 맞는 말이죠? 니은, 혈중 X의 농도, 즉 ADH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자, 보시면 T1은 물 마시기 전이고요. T2는 물 마신 후잖아요. 물 마신 후에는 우리 몸에 이제 물이 많아서 ADH 굳이 분비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ADH의 농도는 비교적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을 겁니다. T2일 때는 ADH의 분비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여기 조금 이렇게 제대로 표시해 볼게요. ADH의 분비가 지금 이 시점에는 지금 낮아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신다면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디귿 볼게요. 혈장 삼투압은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번에는 T2와 T3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T2는 우리 몸에 이제 물이 많이 들어와서 오줌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 물의 양이 T2일 때가 우리 몸에 더 많으니, 즉 혈액량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물이 많다라는 거, 우리 몸에 물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혈액의 양도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혈액량이 T2일 때가 더 많을 거잖아요. 자, 그럼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이 액체의 양이 많을수록 삼투압은 반비례합니다. 반대가 돼버려요. 물의 양이 많으면 입자수는 똑같다고 했을 때 이 농도가 낮아지는 거니까 혈장 삼투압은 반대로 낮아진다. 그래서 혈액량과 혈장 삼투압도 서로 반비례 관계다. 이 둘은 반비례 관계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T2일 때보다 T3일 때 혈장 삼투압이 더 높겠죠? 자, 그럼 부등호로 한번 표시해보고 문장 읽어볼게요. 자, T3일 때가 더 높습니다. 근데 뭐라고 적혀있죠?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높다라고 돼 있네요. 높다가 아니라 낮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억 니은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 볼게요. 아까랑 비슷한 문제예요. 그래프가 지금 똑같죠? 보시면 역시나 이번에도 1리터의 물을 섭취한 후에 이 기억의 변화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딱 보니까 그 위에 그래프랑 똑같아요. 물을 섭취하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이게 뭘까요? 지금 힌트가 있어요. 기억은 오줌 삼투압과 단위 시간당의 오줌 생성량 중에 하나이다. 자,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면 그만큼 오줌량도 늘어났습니다. 기억은 오줌 생성량이구나 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줌 생성량과 오줌 삼투압은 서로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아마 오줌 생성량이 늘어난다면 오줌 삼투압은 반대로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느낌으로요. 자, 그런 다음에 가그림을 한번 볼게요. 지금 정상인의 콩팥 구조의 일부를 표현한 그림인데요. 그림 잘 보시면 지금 혈액 A는 콩팥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혈액 B는 콩팥에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콩팥의 역할, 콩팥이라는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노폐물을 걸러내서 오줌을 통해 내보내는 게 바로 콩팥이에요. 이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어 오줌으로 내보낸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오줌 속에 노폐물의 양은 많겠죠? 근데 이 노폐물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이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액 속에 노폐물이 많은 거예요. 이 혈액은 어디를 타고 온 것이다? 우리 온몸을 타고 오면서 이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세포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혈액에 차곡차곡 담아서 이제 콩팥으로 오는 거죠. 노폐물이 많다. 그래서 이 혈액이 콩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콩팥 안에 정말 미세하게 많은 모세혈관들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 모세혈관들이 분포되어 있고 또 그 모세혈관 사이사이에 이 오줌이 흐르는 오줌관도 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좀 정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심플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 콩팥으로 영상 찍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잠시 끊어갔어요. 선생님 어디까지 얘기했죠? 완전 까먹었다. 큰일 났다. 오케이. 다시 설명해 봅시다. 자, 이 콩팥을 통해 들어가는 혈액 쪽에 당연히 이제 우리 온몸을 타고 흐르면서 이제 받아온 수많은 노폐물들이 들어있을 거고요. 이 노폐물들이 이제 콩팥 안으로 들어가서 이 모세혈관 방향에서 이 오줌관 쪽으로 노폐물들이 싹 여과되고 다시 필요한 물질들은 재흡수되었다가 다시 분비되는 여과, 재흡수, 분비라는 이 3단계 혹시 옛날에 배웠는데 기억하시나요? 여과, 재흡수, 이 분비의 과정을 거쳐서 이 혈액 속의 노폐물이 오줌관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노폐물을 싹 걸러내고 콩팥에서부터 나오는 혈액빛 속에는 노폐물의 양이 비교적 줄어들었겠죠? 다시 이거 많고 적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거 한자입니다. 간만에 써봤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기 봅시다. 바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냥. 자, 기억. 단위 부피당 요소의 양은 혈액 B에서가 A에서보다 많다. 자, 요소가 대표적인 이제 노폐물의 한 예시가 되잖아요. 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질소 노폐물. 암모니아가 너무 독성이 강해서 간에서 요소로 전환한 다음에 이제 오줌을 통해 내보내거든요. 이 노폐물은 어디에 많다 그랬죠? A에 더 많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기에 뭐라고 돼 있죠? B에서가 A에서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네요. 적다라고 표현해야겠죠? 그러므로 틀린 말이고요. 니은. 기억은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다. 네, 맞죠. 우리가 물을 섭취할수록 증가하는 거. 물을 섭취했을 때 순간적으로 딱 증가했다가 조금 유지되다가 감소하는 거. 오줌 생성량이었습니다. 맞는 표현. 이 그래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디귿. 혈중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는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높다. 자, 지금 이 오줌 생성량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몸에 물이 충분해서 굳이 수분 재흡수할 필요 없이 오히려 내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이 ADH의 농도가 낮을 거예요. 굳이 수분 재흡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을 많이 섭취해서 우리 몸에 이미 물이 충분해서 오줌으로까지 물이 나오고 있으니 굳이 ADH 많이 분비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1번과 2번 구간 중에 ADH는 상대적으로 1번 구간보다는 2번 구간이 더 농도가 높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보기에도 한번 표시해 볼게요. 2번 구간이 1번 구간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네요. 옳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은디귿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마지막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34쪽입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지금 한 문제 빼고는 다 고3 문제들이라서 여러분들이 풀기에 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쌤이 두 문제는 같이 풀어드렸는데, 자, 안 푼 문제랑 또 같이 풀었던 문제까지 다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림가는 정상인에서 호르몬 X의 분비와 작용을, 나는 정상인의 혈중 X의 농도에 따른 기억의 변화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혈중 X의 농도라고 하면은 지금 후엽에서 분비되고 콩팥에 작용하니 ADH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가도 ADH라고 적어 놓을게요. 이 ADH 농도에 따른 이 기억의 변화량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기억은 오줌 삼투압과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ADH의 농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기억의 값이 지금 감소하고 있죠.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으니까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 ADH의 농도와 지금 반비례한다는 뜻이죠. 자, ADH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오줌 생성량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그렇죠. 감소했었죠. 왜 감소했었죠? 자, ADH의 농도가 증가하면 수분 재흡수가 촉진되기 때문이었죠. 오줌으로 나갈 물을 우리가 재흡수하니까 오줌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기억이 바로 오줌 생성량으로 떡하니 딱 나오네요.
반대로 오줌 삼투압은 증가하잖아요. 맞죠? 오줌 양이 줄어들수록 오줌 농도는 진해지고 높아지니까 오줌 삼투압은 증가한다라고 표현해야겠죠? 자, 그러면 바로 보기 봅시다. 자, 기억. X는 항이뇨 호르몬이다. 맞는 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다. 네, 맞는 말이죠. 자, 요게 맞고요. 요건 틀렸습니다. 자, 디귿.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수분 재흡수량은 C1일 때가 C2일 때보다 적다. 자, 이 콩팥에서의 수분 재흡수량은 당연히 이 ADH 농도에 비례할 것입니다. 이 ADH가 수분 재흡수를 촉진해주는 역할을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C1보다 C2일 때 이 ADH 농도도 높을 것이고요. 당연히 이 수분 재흡수량도 많겠죠? 둘은 비례관계니까요. 자, 그러면 C1일 때보다 C2일 때가 더 높겠네요. 부등호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표시해야 되죠? 뭐라고 적혀 있죠? C1일 때가 C2일 때보다 적다라고 올바르게 적혀 있네요. 의외로. 보통 틀린 보기로 나올 때가 많은데 맞죠? 자, 그러므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능 문제. 작년에 고3 선배들이 풀었던 수능 문제고요. 놀랍게도 그래프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3점짜리 아닐까 싶었는데 2점짜리였어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림은 사람 1번과 2번에서 전체 혈액량의 변화량에 따른 혈중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지금 변화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혈액량의 변화량이라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 읽어봅시다. 자, 이 1번과 2번 사람은 ADH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사람과 ADH가 과다하게 분비되는 사람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 그래프를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어느 시점에서건 지금 1번 사람과 2번 사람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ADH의 농도가 높나요? 자, 이 시점에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 시점에서도 이 시점에서도 또 요 시점에서도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지금 1번 그래프보다 2번 그래프가 좀 더 오른쪽으로, 즉 더 높게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면 2번 사람이 이 ADH가 과다하게 분비되는 사람이구나. 어느 한 점을 찍어도 돼요. 이 시점 보시면 돼요. 자, 혈액량의 변화량이 동일할 때 이 지금 ADH의 농도 보세요. 이 2 사람이 1 사람보다 지금 ADH 농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2번 사람이 ADH가 과다 분비되는 사람이고 1번 사람이 ADH가 그냥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한번 보기 보면서 한번 판단해 볼게요. 물어보는 거. 자, 기억. ADH는 혈액을 통해 표적세포로 이동한다. 자, 당연히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표적세포로 이동하겠죠? 여기서 ADH의 표적세포는 어딜까요? 그렇죠. 바로 콩팥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겠죠? 자, 니은. 2번 사람은 ADH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사람이다. 아니죠? 1번 사람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사람이었죠. 자, 디귿. 1번 사람에게서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V1일 때가 V2일 때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우리는 이 1번 사람 그래프에 조금 주목해 볼게요. 이렇게 그래프에 표시를 해주고, 자, 오줌 생성량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V1과 V2일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V1일 때, 자, 조금 지저분하네요. 다시. 이렇게, 요 시점일 때, V2일 때는 요 시점일 때, 자, 지금 ADH 농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ADH의 농도는 V1일 때가 V2일 때보다 높죠. 자, 이 ADH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서로 반비례라 그랬죠? ADH의 농도는 오줌 생성량에 반비례하다. 둘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ADH는 이 수분 재흡수를 촉진시켜줍니다.
오줌으로 나갈 물을 다시 우리 몸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ADH의 농도가 늘어날수록 수분 재흡수가 더 많이 촉진이 되어서 우리 오줌으로 나갈 물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요. 그럼 오줌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둘은 반비례 관계다. 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오줌 생성량은 V1일 때보다 V2일 때 오히려 더 높겠구나. 자, 그럼 이렇게 보기에도 부등호를 표시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오줌 생성량은 V1일 때가 V2일 때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네요. V1일 때가 오히려 적어야 되죠? 그러므로 기억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역시나 선배들, 고3 선배들이 작년에 9월 모의고사 때 풀었던 문제예요. 자, 문제를 보시면 어떤 동물 종에서 기억이 제거된 개체 1과 정상 개체 2에 각각 자극 동그라미 A를 주고 측정한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오줌 생성량 하면은 이 오줌에 대한 거니까 이거 항이뇨 호르몬에 대한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이 호르몬 X 요거 당연히 항이뇨 호르몬 ADH일 겁니다. 그리고 이 ADH는 어디에서 분비되었었죠? 바로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었었잖아요. 근데 보기에서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동그라미 기억은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 당연히 이거 지금 오줌 생성량 얘기 나오면 ADH 떠올리고 ADH 하면 뇌하수체 후엽이구나. 전엽이 아니라 뇌하수체 후엽이 기억에 해당하겠구나 라고 딱 짚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개체는 지금 뇌하수체 후엽이 제거가 되었대요. 여러분, 뇌하수체 후엽이 제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DH가 분비가 안 되겠죠? 분비가 안 되면 요거 조절이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오줌 생성량이라든가 이 삼투압 조절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이 어떤 자극 A를 줬더니 자, 2번 사람, 즉 정상 개체입니다. 정상 개체는 오줌 생성량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네요. 오줌 생성량이 내려갔네? 자, 오줌 생성량이 왜 줄어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오줌 생성량은 왜 줄어들었을까요? 오줌으로 나갈 물을 수분 재흡수했기 때문이겠죠? 수분을 재흡수했다? 오줌 생성량 줄어든다? 즉 수분 재흡수가 촉진되고 있구나. 왜 촉진이 되었을까?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니까 이 혈장 삼투압이 지금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아마 자극 A는 이 혈장 삼투압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혈장 삼투압이 증가한, 즉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해서 이 오줌으로 나갈 물을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그 물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신다면, 자, 1번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뇌하수체 후엽이 제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 오줌 생성량이 못 줄어들고 그냥 아주 약간은 줄어들긴 하지만 이 오줌 생성량이 이 정상 사람보다는 줄어들지 못하고 그냥 조금 평이하게 약간 유지되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죠. 즉 삼투압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구나. 삼투압 조절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서 보기 한번 볼게요. 자,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뇌하수체 후엽이다. 당연히 맞는 말. 자, 니은 T1일 때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수분 재흡수량은 1에서가 2에서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T1일 때입니다. 요 시점이죠. 이 시점에서 1번 사람, 2번 사람의 오줌 생성량을 한번 볼게요. 자, 오줌 생성량은 지금 이 1번 사람이 더 많죠. 자, 다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오줌 양은 지금 딱 봐도 1번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 오줌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분 재흡수를 많이 하지 못했다는 거겠죠? 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자, 오줌량이 적다라는 것은 우리 몸 안으로 물을 많이 끌어들였다. 즉, 수분 재흡수를 많이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즉, 오줌량과 수분 재흡수량은 서로 반비례다.
오줌량의 반비례 라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수분 재흡수량은 오히려 오줌량이 적을 때 더 많겠구나. 재흡수량은 2번 사람이 더 많겠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등호를 이렇게 2번 사람 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단위시간당 수분 재흡수량은 1에서가 2에서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많다가 아니라 적다라고 해야겠죠? 자, 디귿 볼게요. T1일 때 이 1번 사람에게서 항이뇨 호르몬을 주사를 하면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자, 이 1번 사람 이 내하수체 후엽이 제거돼서 지금 항이뇨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그냥 인위적으로 항이뇨 호르몬을 바깥쪽에서 넣어준다면 항이뇨 호르몬을 주사를 해준다면 이 수분 재흡수가 다시 촉진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오줌량은 줄어들겠죠. 오줌량이 줄어들면 여러분 오줌 삼투압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서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오줌 삼투압은 오히려 늘어날 것입니다. 저 그런데 뭐라고 적혀있죠?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이 감소한다? 아니죠. 오줌량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오줌 삼투압은 늘어날 것입니다. 증가한다. 그러므로 니은디귿 틀렸고 기억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우리 정말 긴 이 문제풀이를 겪어왔네요. 이게 문제지가 무려 4장이나 쌤이 줬잖아요. 4장 맞죠? 하나, 둘, 셋, 4장. 항상성이 그만큼 문제가 참 많이 나오고 항상성에서 티록신 그리고 체온 조절, 혈당량 조절, 삼투압 조절 전부 다 중요하니까 나중에 내신 공부하실 때 이 영상도 꼭 참고하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쌤한테 꼭 찾아오세요. 알겠죠? 꼭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수업 때 같이 풀어줬던 문제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림 가와나는 정상인에서 이 기억의 변화량, 즉 가로축이네요. 이 기억의 변화량에 따른 혈중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와 ADH 농도 그리고 갈증을 느끼는 정도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이 기억은 혈장 삼투압과 전체 혈액량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요거 기억하세요? 이 ADH 농도에 비례하는 게 둘 중에 뭐였게요? 자, 왜냐하면 왜 비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느냐? 지금 둘 다 증가하는 그래프, 비례하는 그래프잖아요. 반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렸잖아요. 맞죠? 이게 반비례 곡선. 지금 이 그래프 상에는 둘 다 비례 곡선입니다. ADH 농도가 증가하고 있네. 어떨 때? 혈장 삼투압이죠. 혈장 삼투압과 ADH 농도가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혈장 삼투압의 변화량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즉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 몸의 농도가 점점 진해지고 있다. 물이 부족하다. 물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오줌으로 나갈 물을 다시 수분 재흡수하기 위해서 ADH의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에 농도도 증가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맞고요. 이쪽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역시나 기억의 변화량, 즉 혈장 삼투압의 변화량입니다. 자, 우리 몸이 점점 농도가 진해진다. 삼투압이 올라간다. 즉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당연히 갈증을 많이 느껴서 물을 많이 마시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갈증 정도도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기 한번 볼게요. 자, 기억은 혈장 삼투압이다. 네, 맞는 말이죠. 니은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안정상태일 때가 P1일 때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ADH 농도가 나와 있는 가그래프 한번 볼게요. 오줌 삼투압을 물어보고 있고요. 지금 안정상태일 때와 P1일 때에 각각 이 ADH 농도 비교해 보시면 이 ADH의 농도는 자, 지금 P1일 때가 훨씬 높네요. 자, ADH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줌량은 줄어든다고 했고요. 오줌 삼투압은 늘어난다고 했죠. 오줌 삼투압은 증가한다. 즉 ADH의 농도와 오줌 삼투압은 서로 비례관계이다. 비례관계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오줌 삼투압과 ADH의 농도는 서로 비례다. 왜냐? ADH가 많이 분비될수록 오줌량이 줄어드니까 적은 양의 진한 오줌, 즉 농도가 진하다. 농도가 높다.
즉 오줌 삼투압이 높아진다. 그래서 ADH와 오줌 삼투압은 비례관계라고 보시면서 보기를 볼게요.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자 P1일 때가 더 높았어요. 근데 뭐라고 적혀있죠? 안정상태일 때가 P1일 때보다 크다라고 돼 있네요. 작다라고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틀린 말. 자 디귿 갈증을 느끼는 정도는 안정상태일 때가 P1일 때보다 크다. 자 요거는 그냥 그래프 그대로 읽으면 돼요. 자 안정상태일 때는 지금 요 시점 갈증 정도가 요 정도인데요. 아이고 갈증 정도가 이 정도인데요. 자 P1일 때는 갈증 정도가 이렇게나 많아졌잖아요. 딱 봐도 갈증 정도는 P1일 때가 더 높네요. 그럼 이렇게 부등호 표시하고 안정상태일 때가 P1일 때보다 크다라고 돼 있네요. 작다라고 표현했어야죠. 자 그러므로 니은 디귿 틀렸고 기억만 맞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호르몬 즉 내분비계와 항상성에 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대단히 긴 시간 동안 이 문제풀이 영상을 시청하시느라 대단히 고생했고요. 쌤이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찍어준 영상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은 누르지 마십시오. 부끄러우니까요. 자 쌤은 전혀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쌤 수업은 여기까지 쌤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하고요. 쌤은 이 막전이 그래프 이 영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자 좋은 저녁 되십시오. 지금 사실 저녁에 찍고 있어요. 안녕. 시험 공부 열심히 하세요.